9월 30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여야 지위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걸 지시했는데요. 핵심 관계자들이 수익금 분배를 논의한 녹취록이 등장해 파장이 크죠. 국민의힘이 이재명 게이트 주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과 법조계 고위 인사가 연루된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기자회견과 현장 방문을 통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장동 공방에 가려져 한동안 잠잠하던 고발 사주 의혹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현직 검사가 관여한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건데요. 손준성 보냄 문구도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만간 손 검사와 김웅 의원도 소환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청약통장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청약통장을 모르면 치매 환자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비하 지적이 쏟아지자 곧바로 사과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1구설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퇴 무효표 처리를 놓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또 충돌했는데요. 대장동 의혹 공방도 오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박마커, 신체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정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또 속보는 수시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류 실장, 오늘은 이제 아까 저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고발 사주 의혹 쪽도 이제 속보가 나와서 저희가 그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도 조금 전에 한마디 한 게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내일 국정감사가 개막되잖아요. 오늘 분위기를 보면 여야가 대장동 또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정말 사생결단을 벌일 분위기죠. 네, 아무래도 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요. 야권은 이재명 지사를 국감의 증인으로 부르고 대장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민주당은 정책 국감을 강조하고 있지만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공세를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만 해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관련해서 이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은 윤 전 총장 부친의 자택을 현장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대검 문건에 대해서도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상황실 그리고 톡 쏘는 정치에서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남북통신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과 적대시 정책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청와대는 이 발언 등을 분석하고 또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 후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 씨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 소식까지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네, 어느새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뉴스픽5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의 픽은 10월부터 콜, 그리고 자식농사 잔혹사, 일주일째 요일 최다, 오겜 열풍, 그리고 호랑이 오둥이로 뽑았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픽, 이 시각 노스토름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나자고 내 옆구리 쿡 찔렀지. 내가 먼저 만나자고 네 옆구리 쿡 찔렀니. 두발 말고 전화 받아. 내 번호 뜨니 왜 안 받아. 통신선 복원을 1차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북한이 우리의 호출에 북한이 응답하고 이렇게 1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서 최상의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북한이 군통신선 응답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픽은 10월부터 콜입니다. 자, 이 콜, 문자 그대로 전화란 뜻도 있고요. 상대의 제안에 화답할 때 그래, 콜 해보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9월 내내 미사일 도발과 유화적인 담화문을 교차로 냈던 북한이 남북통신선 복원이 1단계라는 청와대의 제안에 콜을 외쳤습니다. 자,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라는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일단 10월 초부터 단절시켰던 남북 통신 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가 있다. 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2일차 시정연설에 담긴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간 김여정 부부장을 비롯해 내놓은 세 차례의 담화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종전선언에 앞서 상호 존중, 적대시 정책 철회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남북 관계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 그리고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8개월간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미 국무부는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는 없다, 남북 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We have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and we are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자, 북한으로부터 콜 사인을 받은 청와대, 일단은 표정 관리를 하는 분위기인데요. 과거 통신선 복원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자,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7월 남북 정상은 친서를 교환하면서 끊겨있던 통신선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남측 김경원입니다. 규칙 신호 통화 음질 양호합니까? 네. 자,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 삼아 일방적으로 다시 차단했습니다. 통신선 복원이 북한의 입장 변화에 따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볼모가 된 셈인 거죠. 김여정 담화가 있을 때부터 일련의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고 보고요. 통신선 연결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계속해서 연결과 차단을 반복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뜻을 따라오게 만드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한 거죠. 주도권은 북한이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거죠.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김여정 부부당의 담화,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이고 또 면밀하게 분석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과거와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대화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청와대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이 답이 온 것은 매우 좋은 징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징검다리 건너듯이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달려가길 바랍니다.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본인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해왔던 용어입니다. 북핵 인정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잘 인식하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픽은 자식농사 잔혹사입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한 벤츠 차량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는 래퍼 노엘, 무면허 상태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본명은 장용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벤츠를 계약을 했어요. 3억 좀 덜 되는 차를 샀습니다. 20살에 참 많은 거를 이뤄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울 서초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불허 등의 혐의로 입건된 장 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장 씨는 이미 지난해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소하실 겁니까?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장제원 의원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장제원 의원, 거센 정치적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상황실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그걸론 부족하다,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들 장 씨가 이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아버지 장제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 자신감이 국회의원 권력에서 기인했다면 그 권력은 없어져야 한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19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 당 의원의 자녀가 거듭 사회면을 장식하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일탈을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오른 경우는 최고위원의 한 사람이자 대한민국의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황당할 지경입니다. 사실 자식 문제로 고개 숙인 정치인들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선 잠룡으로 꼽히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2014년 군 복무 중이던 장남이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이후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면서 아버지의 정치 인생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017년에 아들의 성추행 문제가 밝혀져 곤욕을 치렀죠.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또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고 했던 아들의 발언 탓에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아들의 철없는 짓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례 중에 하나로 2014년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고승덕 후보가 있습니다. 이 딸이 아버지는 자식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폭로하면서 결국 선거에서 패하고 말았는데요. 요즘 세상에 연좌제가 웬 말이냐라고도 하지만 적어도 정치권에서만큼은 수신제가 치국탄천하라는 말에 더 힘을 얻고 있는 듯합니다.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네, 이어지는 픽 볼까요? 세 번째는 일주일째 요일 최다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2,564명으로 일주일 연속 요일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곧 있으면 90일, 3달 연속 4자릿수 기록도 세우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일 발표될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 비수도권 3, 재연장이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10월 말 위드 코로나 도입 의지는 확고합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8월 생산과 소비, 투자 이 세 가지 지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 생산은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소비도 2달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방역과 경제 조화를 통해서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 보상 작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맞춤형으로, 최대한 신속히, 그리고 최대한 간편하게라는 모토하에 10월 말부터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 오겜 열풍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일주일째 전 세계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인공들이 입은 초록 색깔 운동복이 유행을 하는가 하면 추억의 설탕 과자, 이 뽑기놀이도 인기 돌풍입니다. Squid Game will definitely be our biggest non-English language show in the world for sure, and it's a very good chance it's going to be our biggest show ever. 정치권도 유행에 뒤처질 수는 없을 겁니다. 언제나 신박한 공약을 선보이는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명예대표. 게임의 룰은 간단하다. 가난에 허덕일 것인가, 1억 원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패러디 신공을 제일 먼저 선보였고요. 최근 들어선 비판적 뉘앙스가 한 움큼 담긴 풍자성 패러디물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었다라고 해명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겨냥해 50억 게임이 등장을 했고요. 또 아예 대선 주자의 이름을 넣어 만든 땡땡땡 게임까지 등장했습니다. 등장인물이 정체가 뭐냐라고 묻자 화촌대유라고 답하는 장면 등이 있는데요. 원작의 열풍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2차 창작물은 계속해서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5번째 픽, 호랑이 오둥이로 꼽았습니다. 자,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호랑이 오둥입니다. 경기 용인시의 에버랜드 동물원에 생후 100일을 앞둔 아기 한국 호랑이 5남매를 공개했는데요. 지난 6월 엄마 건곤이 아빠 태호 사이에 태어난 암컷셋, 수컷 2마리입니다. 각각의 이름은 아름다운, 우리, 나라, 그리고 강산입니다. 자, 이렇게 계곡에서 물장구도 치고 또 서로 장난도 하고 으르렁도 대고 그러다가 엄마 호랑이에게 목덜미가 잡혀서 끌려가기도 했는데요.
멸종위기 1급인 한국호랑이 보통 한 번에 2~3마리를 낳는데 이렇게 5둥이가 나온 건 아주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 씨가 오늘 서초경찰서에 출석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출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요. 정치부회 끝나고 아마 나올 걸로 일단 보입니다. 네. 경찰분들도 정치부회인 또 보셔야 되니까 아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일단 외교안보 이슈를 좀 얘기해 볼게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우리로 치면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신채커가 설명을 했는데 단절된 남북통신 연락선을 10월 초부터 복원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박마커. 네.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회복과 그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연락선을 다시 복원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회복은 남쪽 태도에 달려 있고 북한은 남측을 도발할 목적과 이유도 없다.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라고 주장했는데요. 청와대가 대화의 첫 단추로 통신선 복원을 내걸었던 만큼 내용 자체로는 유화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연 이후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적대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미국의 적대 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이고 또 역대 미 행정부가 추구해온 적대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내용을 보면요.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국무위원으로 승진했잖아요. 위상이 더 강화됐는데 류 실장 더 짚어볼 포인트가 있습니까? 네, 일단 정치적인 사안은 아니지만요. 이 최고 지도자의 건강, 김정은 위원장의 이 건강 상태를 분석할 때 체중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어제 회의에서도 좀 눈에 띄게 살이 빠진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얼굴에 꽉 끼게 착용하던 이 안경, 어제는 헐렁하게 맞는 모습이었고요. 또 지난 10일 열병식 때도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었는데 BBC 등 외신들이 이 모습을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신문은 대역 의혹까지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 미국이 이제 어떤 입장을 냈냐면 일단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국제사회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불법적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이며 다음 조치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의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요청으로 비공개 회의를 열 예정이고요.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도 북한의 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매우 충격적인 보도라면서 우리는 한반도 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외교적 관여라는 것을 여전히 확신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를 좀 짚어볼게요. 여전히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10월 말에 이제 위드 코로나 도입 의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뭐 늦으면 이제 11월 초가 되겠습니다만 또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이제 백신 패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접종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또 미접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이제 불이익을 주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 제도, 그러니까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온 건데요. 청원인은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청와대 게시판에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억울한 상소가 끊이지는 않고 있다. 더구나 개인 질환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무조건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느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백신 패스를 도입해서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 소송 대상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방역당국은 미접종자에게 여러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접종자의 경우 워낙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또 높고 또 현재 유행이 비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원천적으로 접종 계획이 없었던 저연령층이나 학생 등은 예외로 둘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10월 말 위드 코로나 방안이 나올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자,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되는데 현재의 단계가 한 2주 정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는데요. 정치부회의에서 관련 속보 내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 발언이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잡겠습니다. 김 위원장 10월 초 통신선 복원, 청와대 종합적으로 분석 중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죠. 검찰이 확보한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초기 수사의 단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김호수 검찰총장도 오늘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야 공방 오늘도 상당히 뜨거웠는데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네, 어제 동시다발로 이뤄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압수수색,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그리고 유원홀딩스 사무실과 관계자들의 자택까지 포함이 됐죠.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왜 어떤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신 거죠? 증거들은 많이 남아 있었나요? 압수수색 시간이 좀 걸렸는데 자료 제출은 협조적이었습니까? 네, 이 검찰이 전지형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한 건요. 천화동인 5호 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덕분입니다. 천화동인 1, 2, 3, 7호는 화천동인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그리고 4호에서 6호까지는 남욱 변호사와 관련된 인물들이죠. 특히 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09년부터 관여해온 인물들입니다. 이번 개발에서 각각 1,007억, 644억을 배당금을 챙긴 인물들이기도 하죠. 이 녹취록에는요,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이런 대화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유동규, 김만배, 이 남욱 변호사에 이어서 정 회계사가 새로운 키맨으로 등장한 셈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천화동인과의 커넥션이 드러날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은요, 19개입니다. 2019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은 대장동 개발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또 투자자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다고도 하는데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배당금 4천억과 또 수천억의 아파트 분양의 수익 배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업 설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에 대한 단서도 있을까요? 일단 여기에는 성남도공의 주요 관계자에게 10억 원대의 금품을 보낸 내용이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요. 유동규 성남도공 전 기획본부장은 압수수색에 돌입하자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졌고 결국 검찰은 이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증거 인멸의 정황입니다. 종합해보면 뭉칫돈들이 그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으로부터 전달이 됐고 그 장면이 찍힌 사진들과 그 돈의 향방을 알 수 있는 내용의 녹취록들이 이제 그러니까 뇌물을 줘놓고 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죠. 기록해뒀다. 예, 예. 근데 그런 게 지금 녹취록이 있다. 그렇죠. 이런 취지죠. 네, 이 녹취록에는요, 유력 인사를 거론하면서 챙겨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도 하는데요.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록상의 이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은 형, 동생 하는 사이였다고 하는데 김 씨는 형이 좀 많은 모양이죠. 그냥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저의 어떤 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기감이 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는데 네, 이 로비를 받았을지 모르는 유력 인사 리스트 이른바 50억 클럽은 누구일까요? 시중에 떠도는 명단을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추석 전에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제보를 알았냐 몰랐냐 혹은 알고도 뭉갠 거냐 이런 여권의 공세를 받았었는데요. 이 제보에서 곽 의원을 포함해서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사람까지 여러 이름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봤던 사설 정보지의 내용은 4명이 포함된 명단이었고 그 안에 언론에 이미 이름이 회자되고 있던 분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법조계 인사 중에서 언급되었던 인물들 그리고 민주당과 친분이 있는 인사도 명단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의 친분이 있는 인사가 있었고 유로중 원내대표께서 제가 그 말을 한 뒤에 단정적으로 국민의힘 인사가 더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던데 글쎄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명단을 저와 다른 버전의 명단을 유로중 원내대표께서 가지고 계시다면은 조속히 릴리즈 해보십시오.
네, 반면 민주당은 까면 깔수록 국민의힘 인사들만 나오는 화천대유의 매직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화천대유의 화려한 법률 고문 자문단,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에 이어서요.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BBK 무혐의 결정을 했던 김기동 전 검사장,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이었던 이창재 검사 등 과거 국민의힘과 깊은 연관을 맺은 법조 카르텔이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에도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물꼬를 트고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을 포함한 일확천금을 얻은 명백한 국민의힘 게이트입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첫 입장을 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엄정히 처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를 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경찰 등 다른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라고 했는데요. 대장동 의혹 역시 수사의 시간으로 넘어간 듯하죠. 다만 이 남욱 변호사 등 일부 키맨이 이미 출국을 하는 등 늦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박범계 장관은 이런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고발장 접수돼서 배당된 뒤에 어제 압수수색 시점까지 하면 거의 뭐 사나흘 상관에 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뭐 득장 수사라는 데는 적어도 중앙지검을 기준으로 할 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이 특검을 수용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백드롭이라고 하죠. 회의실 뒷배경엔 이렇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내걸었고요. 마이크에도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이렇게 작은 피켓을 달았습니다. 이 지사를 직접 겨냥한 겁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는 이야기를 한 동영상을 근거로 13년간 특검과 수사를 반복했습니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특검도 관철시켰고 대장동 설계를 본인이 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 특검과 더 체계적이고 강한 수사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 지사는요, 어제 독설 1차전을 펼쳤었죠. 이 지사가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서 봉고 파직, 그리고 위리 안치, 이런 조선시대 형벌을 내린다고 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찍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 지사는 춘향전의 변학도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자기 돈 인양 선심 쓰듯이 풀었던 재난지원금은 만백성의 피였고 본인이 설계자라고 떠들던 화천대유의 이익금은 성남 시민의 기름이었습니다. 민간업자의 탐욕에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강제로 수용당한 대장동 원주민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이재명 지사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아무 곳에나 질러대는 막말에 국민들의 원망 소리가 높습니다. 이렇듯 왕놀이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가면을 확 찍고 나니 변학도가 보입니다. 네, 이 멘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는데 이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로 시작하는 춘향전의 이몽룡이 지은 시에 빗댄 듯한데요. 봉고 파진 역시 이몽룡이 변학도에게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이 대표, 이 지사와 공수를 바꿔보려고 했던 걸까요?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혹반와요 만상오라. 네,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역시 특검을 주장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박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점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수사팀의 구성이 친여 성향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여당 대선 유력 주자에 관한 대형 비리 게이트 사건을 여당 현역 국회의원인 법무부 장관이 총괄 지휘한다면 어떻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한들 여전히 꼬리 자르기, 몸통 감추기가 될 것이 뻔합니다.
네, 박 장관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특검 여부에 대해서도 여의도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공정하지 않습니다. 중앙재 원장님께서도 이제 장관님 후배시고 김태훈 차장 같은 경우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검찰과장으로서 법무부에서 핵심적인 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부산지검으로 가야 됩니까? 그건 당치 않은 얘기.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과 곽상도 의원을 고리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 씨의 누나 천화동인 3호 이사가 산 부분은 온 우주가 힘을 모아야 하는 우연이다. 혹은 진짜 우연이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후보 측은 부친의 건강 문제로 급하게 집을 내놨다 이렇게 변명을 내놨지만 정말 기가 막힌 우연으로 화천대유 관련자가 매입했습니다. 화천대유 국임 게이트가 윤석열 후보의 진실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진실 앞에 무릎 꿇고 이 후보직을 내놓음과 동시에 국민께 사죄하기 바랍니다. 네, 이 기가 막힌 우연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죠. 추격자인 홍준표 의원, 이번 사건을 법조 카르텔로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요, 윤 전 총장의 부친의 부동산 거래 때문에 민주당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윤 전 총장 부친의 거래, 우연으로 보기가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로또처럼 그게 이상한 거래가 하나 터져버렸어요. 그거는 참 나는 좀 기이하다. 이 정상적이지가 않다. 그럼 그 배경도 있을 거다. 네, 민주당은 또 곽상도 의원의 제명도 주장하고 있죠. 송영길 대표는 이 제명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제명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곽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2030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판단 하에서입니다. 국민의힘을 앞바로 둔 자녀의 특혜가 불가역적 특권을 만들고 국민을 우롱하는 불가역적 방치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올해 정기재산 공개 시 아들의 재산을 고지 거부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아들의 구린내 나는 50억 아빠 찬스 정황을 미리 가린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 역시 곽 의원을 감쌀 생각은 크게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제명안 처리, 대장동 특검, 국정조사를 함께 처리하자 역공을 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본인도 당내에서 이 곽 의원의 제명안을 설득할 테니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에서 특검을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어쨌든 아들의 해명이 잘 되지 않는 과도한 그 퇴직금 때문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인식 때문에라도 더 엄정한 처분을 바라는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이것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도 당내에서 참 어렵겠지만은 아마 송영길 대표께서도 당내에서 특검이나 이런 것을 받자는 여론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송 대표님과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만들어온 협치의 정신대로라면은 이 두 건에 대해 가지고 송영길 대표께서도 노력을 해주시지 않나. 네, 여야가 이 특검과 곽상도 의원 제명 등을 놓고 설왕설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재명 캠프는 여전히 특검은 선을 그었지만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검찰은 이제 수사의 시간에 돌입을 했는데 의혹의 키맨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는 소식 오후에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 역시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녹취록에 담긴 성남도공 뇌물 정황, 특검 놓고 여야 공방 계속. 마지막에 이제 류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압수수색 때도 본인이 휴대폰을 창 밖으로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창 밖으로 던졌는데 언론 보도된 걸 보니까요. 누가 주워갔대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이제 주워서 가서 검찰이 결국 그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핵심 인물들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정영학 회계사의 이제 녹취록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이제 번질 지금 이제 파장이 더 커질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 이제 정 회계사는 본인이 주범으로 몰릴까봐 그 녹취록을 만들었다. 뭐 이런 뭐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본인도 5,500만 원을 넣어서 644억 원을 챙긴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죠. 아무튼 그 핵심 인물들이 많고 하나하나 좀 저희가 관련된 속보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재명 캠프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합동수사본부 구성은 수용할 수 있다. 요청을 했다는 거죠. 네, 그 이재명 캠프 우원식 선대위원장이 오늘 합수본을 구성을 해서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건데요.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검찰, 보수언론, 토건, 투기 세력 간 필연적 산물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경찰, 국토부, 금감원 등 유관기관이 모여 즉각 신속하고 단호하게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수본을 요청한 건 무작정 특검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 특검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특검은 모든 의혹을 이 지사 책임으로 넘기는 정치 공작이라는 겁니다. 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중요한 수사 단서로 부상을 했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성남도공에 10억 원대 금품이 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유동규 전 성남도공의 기획본부장과 관련한 이재명 지사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질문도 오늘 이제 이재명 캠프 주간 브리핑에서 나왔는데 이 지사도 관리자로서의 기본 책임에 동의하리라고 본다라고 김병욱 의원이 말을 했습니다. 가정을 전제로 답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지사와 유 전 본부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 전 본부장이 분당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았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성남시에서 같이 일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김 의원은 어제 라디오에서 이 지사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요. 망신주기라든지 쇼라든지 이렇게 해선 절대 안 된다면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등 민간 기업이 초과이익을 가져가는 걸 성남시가 막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그건 이 지사의 책임이 아니라 국회 책임이다. 법으로 해야 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날선 발언들을 했잖아요. 봉고 파지기라든지 위리안치 같은 표현을 썼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추악한 가면을 찍겠다 이렇게 또 응수를 했고요. 오늘도 이제 2라운드가 펼쳐졌는데 이 지사 측에서도 비판이 나왔죠. 다시 한번.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 측은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과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재명 캠프 김남국 수행실장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전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놓고도 연휴 기간 동안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현수막을 거는 양심 없는 후한무치한 행동을 했다면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협박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자꾸만 협박식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이 거꾸로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뭔가 이렇게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관련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나오니까 거꾸로 또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 설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법조 카르텔, 또 윤석열 전 총장의 공세를 집중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윤 전 총장 부친의 자택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현장까지 가서 공세를 아주 강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윤 전 총장은요, 부친의 집을 산 사람이 김만배 씨의 누나라는 걸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불거졌을 때는 TV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토론을 마치고 나와서 소식을 들었는데, 김만배 씨가 나한테 접근을 하려고 그랬나라는 반응도 조금 있다가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놀라운 우연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는 우연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요. 김 씨가 가격을 깎아달라 이렇게 흥정을 하는 통상의 부동산 거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사실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는 이 집을 21억 원에 내놨다고 해요. 그래서 20억쯤으로 얘기가 됐는데 계약 체결할 때는 1억 더 깎아달라 그래서 19억, 뭐 18억까지 깎아달라고 했는데 달라는 가격을 다 주던지 아니면 뭐 더 주는 건 모르겠는데 뭐 거기서 깎은 거로 봐서는 또 그렇게 단정하기도 좀 힘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반면 여권에선 우연이 아닐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김만배 씨와 윤 전 총장이 형 동생한 사이라고 밝히면서죠. 김 씨는 오늘도 윤 전 총장 부친의 연희동 자택이 단독주택이고 외진 곳에 있어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면서 김 씨 측이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 김만배 씨가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팀장으로 추천을 했다고 하고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하는 관계인데 집을 사면서 모른 리가 있겠습니까? 저라면 또는 보통의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면 형님, 저 형님 아버님 집 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반면에 윤석열 캠프에서는 형 동생 하는 사이임을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직접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인데요. 김경진 전 의원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국회의원식이나 돼서 그렇게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셔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기사를 봤는데 김의겸 의원 본인이 직접 그 장면을 목도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 김경진 같은 사람도요. 저 한 번도 못 보거나 또는 저하고 술 한잔 안 해본 사람도 나 경진이 형 정말 측근이다라고 저 밖에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네, 민주당 국토의원들은 직접 연희동 자택을 찾아서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의심의 정황이 많다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분들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연하게 부동산에 내놓은 집이 이렇게 팔리겠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 거래의 이면에는 어떤 흑막이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조사하고 밝혀야 될 책무가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 내일 국정감사가 시작되잖아요. 이번 국정감사 정말 뜨거울 걸로 일단 보입니다. 여야 간의 오가는 발언을 보니까요. 네, 국정감사는 이제 운영진들이 다 두루 좀 챙겨주기 바랍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녹취록에 담긴 성남도공 뇌물 정황, 특검 놓고 여야 공방도 계속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박준호 마커에게 오답을 정답으로 가르쳐준 후로 박 마커의 눈빛에서 협박에 가까운 분위기가 느껴졌는데요. 좀 두렵긴 하지만 꿋꿋하게 오늘도 박 마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박 마커, 정답이 뭘까요? 오늘도 정답이라면서 보내줬어요. 윤영찬 협박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 못 믿겠거든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전 비위생 논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정답을 알려줬는데 틀렸습니다.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윤영찬 협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윤 의원은 현재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정무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A씨가 윤 의원에게 보낸 메일에는 이낙연 캠프에서 물러나고 이재명 후보 당선에 힘을 보태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의원의 가족과 보좌진들의 동선을 파악했다며 납치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서울 서부지법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한 명만 파면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들 중 파면된 교사는 한 명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N번방 연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모두 1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의 교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학교에 복직했거나 복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하면서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왓치맨 전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비위생 논란입니다.
던킨도너츠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넛을 만들고 있다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던킨도너츠의 안양 공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껴있고 바로 아래에 있는 밀가루 반죽에는 누런 물질이 잔뜩 떨어져 있습니다. 또 도넛을 튀기는 기계와 시럽을 담은 그릇 등에서는 검은색 물질이 묻어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던킨 측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식약처에서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공유하겠다고도 했는데요. 또한 사용된 제보 영상에 조작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가정회 백다희였습니다. 백반장 속보 잘 챙겨서요. 이따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대장동 공방에 가려져서 한동안 잠잠하던 고발 사주 의혹 쪽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현직 검사가 관여한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최근 검사들을 압수수색한 공수처의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파장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자,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야당을 통해서 사주했다는 바로 이 의혹,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지 오늘로 2주째입니다. 한때 고발 사주 의혹의 늪에 빠졌던 유정화 상황실장, 요즘은 대장동 의혹이란 뻘밭을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 중인데요. 이 부동산 문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 가운데 하나죠. 50억 퇴직금의 어벤져스급 고문단, 여기에 유력 대선주자들의 이름까지 관련 키워드들도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관심, 자연스레 대장동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이 고발 사주 의혹 잊어선 안 되겠죠. 만일 사실이라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권이 대장동 문제로 시끄러운 사이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 문제의 고발장 전송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죠. 공수처는 손 검사의 검찰 내 연결고리 찾기에 주력했는데요. 정책관실에서 함께 일했던 검사들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도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었죠. 오늘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는데요. 수사 결과 현직 검사가 관여한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의혹의 단서로 꼽히는 손준성 보냄이란 텔레그램 이 메시지,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고발장을 보낸 주체 손 검사가 맞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만 고발장 작성자와 메시지 최초 전달자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직 검사의 범죄는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이첩을 해야 하죠. 검찰의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공수처, 수사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걸로 보이는데요. 조만간 송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소환을 해서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만일 고발 사주가 사실이고 다른 검사들도 여기에 관여를 했다면 검찰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게 되죠. 더욱이 고발 내용, 윤 전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대검 간부들이,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들이 이걸 만들어서 전달한 게 사실이라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관여하지 않았는데 최측근들인데. 대검 간부는 다 최측근이죠. 사퇴, 대연성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전 총장과 관련이 없는 일이다, 선을 긋고 있죠.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면 둘 간의 법률적인 문제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를 왜 윤석열을 끌어들여서 대선에 공수처가 개입을 하고 손 검사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사람이란 이야기도 슬쩍 흘렸습니다. 갑자기 손준성이 재부하라고 그래요. 검사 통일처의 원칙에 최고 사령관이 검찰총장인데 왜 갑자기 사고 터지니까 재부하라고 하고
제가 심었다고 합니까? 고발 사주 의혹과 달리 윤 전 총장이 직접 연관된 사건이죠. 총장 시절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역시 공수처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달 초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했었죠. 임 담당관은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배제됐다 주장을 했습니다. 차장님 편으로 뭐 반려가 되고 그렇게 돼서 총장님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서 항의 메일을 보내고 메일을 보냈다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총장님 편으로 직접 공문 다이렉트로 결제 상신하고 뭐 그런. 그제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불렀습니다. 한명수 사건을 어디에서 맡을 거냐를 놓고 당시 윤 전 총장과 대립했던 인물입니다. 관련 의혹은 이미 법무부와 대검에서 합동 감찰을 벌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내부의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대검이 작성한 이른바 장모 변호 문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 공교롭게도 여기도 성남시네요. 도청동 땅 16만 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투자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챙긴 수익만 5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의정부지검이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죠. 그런데 대검에서 일선 검찰의 판단과 정반대되는 문건을 만든 겁니다. 그것도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됐던 지난해 3월의 말입니다. 문건은 A4 용지 3쪽 분량인데요. 변론 요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최 씨는 무죄라는 겁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문제로 최 씨와 분쟁 중인 안모 씨를 전문 사기범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장모 로펌이냐 윤 전 총장을 향해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대검의 조직이 사사로운 검찰총장의 장모 변호 문건을 만들어 이렇게 치밀하게 도저히 검찰 조직의 백업이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구체적 사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권력의 사유와 남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탄핵 소추의 사유였습니다. 윤 후보가 설 곳은 본인의 무상식과 무비전과 무정책과 준비가 1도 안 된 후보임을 증명하는 대선 후보 TV 토론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앞의 포토라인입니다. 윤 전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시도 없었는데 밑에서 알아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대검에서 총장과 관련한 대검 전체를 향한 어떤 의혹이 났을 때는 언론과 또 국회를 상대로 해서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 자료를 만드는 것은 통상의 업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총장과 관련한 가족과 관련한 그런 대응 문서가 아니라 대검 조직을 위한 문서다 이런. A4 3쪽짜리가 무슨 변호 문건이냐 반론도 제기했습니다. 장모 변론을 하려면 이거 3장짜리 문건 만들겠습니까? 이게 주장이 어떻고 거기에 반대되는 증거는 이러이러한 점이 있고 이 반대되는 증거를 분석해보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 범죄 사실을 가지고 변론 요지서를 만든다면 최소한 30페이지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선 국민의힘 지도부도 선뜻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인이 변호사비를 쓰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조직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저는 그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저는 대검 측의 해명이라는 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연유로 그런 문건을 작성했는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죠. 검찰 사유와 논란까지 불거진 윤 전 총장.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찰은 누구 겁니까? 네. 자, 일단 앞서 발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공수처가 지금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검찰도 사실 이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와는 별개로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었는데요. 대검 진상조사 관련 자료 일칠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벌여왔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요.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는 수사기관의 작은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다는 공수처법에 따라서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제 연루가 확인됐다는 검사뿐 아니고요. 그 밖에 피고소인들도 한꺼번에 공수처로 이첩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서 다른 피고소인들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실장,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제 검찰에서 이제 공수처로 사건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요. 윤석열 전 총장이 입장을 내놓은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관련됐으면 자기들이 기소를 하면 되지 왜 공수처에 넘기느냐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아마 이 장기간 수사를 했는데 처음부터 막연한 정황이라서 검찰이 손을 터는 과정에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면서요.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 개의치 않겠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른바 이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제보 사주다 이런 프레임을 내걸고 있잖아요.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뭐 제보자 조성은 씨에 대해서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공수처에 고발을 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캠프는요,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 그리고 성명 불상자 1인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요. 공수처는 오늘 윤 전 총장 측 최지우 변호사를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부에서 이 공수처가 박 원장을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요. 제보자인 조성은 씨는 제보 사주가 아니라 공익 제보라면서 공수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은 씨가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추가로 고발했다는 거, 고소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성은 씨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성동, 장제원, 최영두, 윤한홍, 이영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조 씨는 공익신고한 범죄는 대검의 조직적 선거 개입 사건이라면서 선거범죄 신고자들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데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석열 캠프는 제게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을 일삼았다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대선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그 명락대전, 지금 이제 두 캠프 간의 신경전은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이낙연 캠프의 좌장이죠. 서른 의원이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는 거죠. 네, 서른 의원은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하고 직원들을 임명한 사람은 당시에 이재명 지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만 갖도록 구조를 짰는데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날을 세웠고요. 내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최소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지사가 어디 게이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지난 TV 토론 때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왜 내부 총질을 하느냐 이렇게 몰아세웠잖아요.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서른 의원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지 덮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대목은 직접 들어보시죠. 문제가 있으면 다 드러내놓고 그 문제를 보고 그리고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이게 본선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되는 거이지. 문제가 있다가 뻔히 알면서 덮어놓고 본선 가서 보자. 본선 가서 깨지는 게 뻔한데 그게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죠. 네,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도 이번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은 특검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발언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장동 부분 말고도요. 지금 이제 대선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무효화하는 부분을 놓고 지금 이제 두 캠프 간의 신경전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 여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때문에 이낙연 캠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무효표와 관련해서는 당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서 사퇴 후의 표를 무효 처리하는 건 주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죠. 홍영표 의원도 사퇴 후의 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건 결선 투표를 도입한 정신과 맞지 않다면서 지도부에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한편으론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불만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시비가 많을 때 1등 후보가 좀
이렇게 포용력을 가지고 또 경선 이후에 어떤 단결이나 이런 걸 감안하고 또 당이 안정돼야 되니까 이런 걸 수용해서 넘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참 이번엔 굉장히 야박한 것 같습니다. 반면 이재명 캠프는 선을 긋고 나섰는데요. 이재명 캠프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효표 관련 조항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공정 시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 선관위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면 될 일이란 겁니다. 김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선관위에서는 이 조항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양 캠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경선 불복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불복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 이재명 캠프에서 협박이냐 이렇게 맞받은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후보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놓을 거 아닙니까? 저 후보 정상적인 후보도 아니다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종의 경선에 이제 불복하는 느낌이 날 수도 있다. 어떤 후보들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 규정을 제대로 잘 해가지고 모두가 만족하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게 맞죠. 지금 경선 과정에서 경선 불복을 이야기하면서 약간 이제 그 일종의 협박식으로 이걸 안 받아주면 경선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민주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좋습니다. 오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검찰 손준성 보냄 조작 가능성 없어 공수처로 이첩 장모 변호 문건 검찰이 가족 로펌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민주당 경선 상황 조금 전 짚어봤고요.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결과 발표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크게 2강 1중의 구도란 얘기가 나오는데 4위 자리를 놓고 다른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하죠.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한 번 만든 코너는 쉽사리 없애지 않는다. 미련만은 저의 철칙인데요. 불사의 코너가 또 돌아왔습니다. 주민이 중하위권 주자 여럿을 다룰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코너가 하나 있죠. 주민 픽4, 줄여서 줌픽4인데요. 다음 달 8일이면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가 가려지게 되죠. 잠시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 2개를 살펴보면요. 먼저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순인데요. 국민의힘 후보 선호도를 물은 다른 조사에선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순입니다. 1, 2위만 뒤바뀌었을 뿐 2강 1중 3명은 확보한 컷오프 안정권입니다. 본 경선 진출을 위한 남은 티켓은 단 한 장, 4위 자리를 놓고 혼전 양상입니다. 두 여론조사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픽은요, 4위 쟁탈전을 벌이는 국민의힘 후보 4명입니다. 저평가 우량주, 최재형다움, 홍준표 저격수, 기승전 부정선거로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 픽, 저평가 우량주부터 줌인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키우는 사람입니다. 당에서 20년 키웠으면 산삼도 6년 키우면 정말 제일 비싼 값을 주는 거예요. 20년 산 사람이에요. 20년 산 사람. 원희룡이 저평가 우량주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량주가 맞으면 고평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원희룡 전 지사 최근 4강 진입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자신을 저평가 우량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셀프 디스일 수도 있는데요. 저평가란 말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평가보다는 우량주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떠오르는 신예들에 비해 자신이 준비가 잘 된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선 또 다른 별명으로 셀프 디스를 선보였는데요. 저 원희룡은 귤 재앙입니다. 민주당이 볼 때는 제가 재앙인 것이죠. 귤재앙, 제주도 특산품인 귤과 재앙을 합친 말입니다. 애초 귤재앙은 원전 지사를 비판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붙인 별명인데요.
하지만 원전지사는 귤 재앙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웃음으로 승화시켰죠. 민주당에 맞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원전지사 측은 중도 지향적인 개혁 보수로서 탄탄히 준비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유력 주자들에게 가리긴 했지만 원전지사가 토론회에서 상당히 선방했다는 평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하겠다는 겁니다.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게 되면요, 바로 한국이 핵사찰 받아야 되고요. 우라늄 수입이 금지돼서 원전 가동이 지금 비축 우라늄 끝나면 다 세워야 됩니다. 질문 그리고 원유 이동하셔야 수입도 합니다. 금지될 수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님 얘기하는 베네수엘라고 하는 직행 열차 핵무장 추진하는 순간 그게 현실화가 됩니다. 저렇게 유약해가지고 자, 윤석열 후보에게 어떻게 질문을 대통령 바꾸겠- 하겠다고 묻겠습니다. 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에 지난 4차 토론회에 대한 관전평을 남겼는데요. 후보들 중에 원전지사를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일 합리적이고 준비도 잘 됐다고 말이죠. 원전지사 측은 남은 토론회에서도 선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픽은 최재형 다음입니다. 제가 꿈꾸는 나라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는 나라입니다. 당연한 것이 되는 나라입니다. 최 전 원장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지금은 고난의 행군 중인데요. 미담 제조기로 불리며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었죠. 그럼에도 출마 선언 이후 줄곧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제가 준비된 답변이 없어서 글쎄요,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만큼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상속세 폐지와 낙태 반대 등 우클릭 행보를 보여왔죠. 정유화 전 국회의장은 지지 철회까지 선언했는데요. 위기를 맞은 최 전 원장 캠프 해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고 홀로 서기를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2차 컷오프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등은 좀 제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보통 인정상 최 후보가 되겠죠라고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여태까지 등수는 계속 4등의 그 지위는 지켜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가 격차가 작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최재형 후보 캠프에서 상황실장까지 했기 때문에 최재형 후보가 잘 되기를 마음속으로는 좀 기원하죠. 네. 그래도 최 전 원장은 최재형 다음을 외치며 컷오프 통과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닥을 다졌다면 이제 반등의 시간만 남았다는 건데요. 최 전 원장이 말하는 최재형 다음은 원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전면 재검토인데요. 가덕도 신공항도 동남권의 물류 허브 공항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는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발전적인 안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비판이 두려워서 표가 떨어질까 봐 선뜻 꺼내지 못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 원이나 더 사용하게 될 가덕도로의 변경은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말 바꾸기 논란에 부딪혔지만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말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는데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십조 원,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할 국책 사업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또는 표를 얻을 목적으로 국민적 합의나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 전 원장이 선비 모드라면 시종일관 파이터 모드를 유지하는 분도 계시죠. 세 번째 픽은 홍준표 저격수인데요. 하태경 의원 얘기입니다. 경력 몇 명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한 30만 하려고 그래요. 임기 내금 30만? 아니, 지금 아니. 55만인데 25만을 확 줄이겠다고요? 아니. 나라 말아 먹겠습니다. 난 30만 저런 식으로 가지고 억지하는 사람은 참 질문 이동해 기가 주셔야 막혀요. 됩니다. 아니,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시비를 걸려고 나온 건지 자기 공약은 없어요. 뭐 국방세 얼마 거둘지도 모르겠다. 병력 감축 계획도 구체적으로는 안 잡았다. 이거는 완전히 구라 공약이죠.
하 의원, 눈에 띄는 지지율 상승은 없지만 화제성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후보인데요. 토론회에서 홍준표 의원과 사사건건 부딪히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 국방 공약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병제 반대를 외치던 홍 의원이 왜 찬성으로 돌아섰는지, 세부 계획은 무엇인지를 두고 공방을 펼친 건데요. 하 의원의 공약인 여성 징병제를 두고도 한 차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출산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 책임지듯이 국방과 병력 의무도 이제는 남녀가 함께 책임질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남녀 모두 징병하는 남녀 공동 복무제 공약을 했고, 남녀 나는 공동 그거 반대합니다. 예? 여성 징병제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왜 반대하십니까? 그럼 남성만 군대 가는 건 공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 그거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쭉 그래 해왔던 거고, 여성이 필요하면 여성은 지원병제가 있지 않습니까? 토론 이후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홍 의원을 겨냥해 글 하나 올렸는데요. 국방과 병역 의무도 남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남녀평등시대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홍 후보님도 과거의 사고방식을 바꾸실 때가 됐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홍 의원 장외 설전은 피곤했나 봅니다. 단칼에 하 의원을 쳐냈습니다. 그냥 하태경처럼 깐죽깐죽 대들면 웃고 넘어가고 뭐 그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대놔놓고 야단치고 또 뭉개고 이래하면 그 나중에 대선 본선에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 픽, 기승전 부정선거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 출마 선언할 때부터 지난해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를 내기하든 마무리는 부정선거입니다. 저는 당 후보 경선을 중앙선관위가 아닌 우리 당 선관위에서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는 하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후보를 조작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부정선거의 소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다가도 귀결은 부정선거였는데요.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여당이 특검을 반대하며 목리를 부릴 것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부터 먼저 규명해야 한다고 말이죠. 황 전 대표는 부정선거 주장에 비판적인 하태경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우물한 개구리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대부분이 다. 아니, 황 후보님이 아무리 부정선거 이야기해도 지난 총선에 참패한 그 책임이 그런 댓글이 지워지지 있었던 않습니다. 거는 맞죠. 제가 자, 질문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태경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한번 공개 토론을 합시다. 뭐 찬성이시죠? 예, 찬성합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다른 소식은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복 국장에게 부탁드리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박준우의 줌픽4였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발언이 오늘 다시 논란이 됐잖아요. 주택 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다, 이런 발언이었는데 어떤 맥락이었어요? 윤 전 총장이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인데요. 주택청약 통장은 모를 수가 없다면서 그걸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3일 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이 집이 없어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어 오지 못했다고 말해 비난을 좀 샀는데요. 이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논란이 되면서 현재 해당 영상은 지워진 상태입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사과를 했죠. 네, 윤석열 캠프 공보실이 오늘 공지를 통해서 윤석열 예비 후보가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주택 청약 이야기를 하면서 치매 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경위야 어떻든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는 후보의 입장을 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캠프 측은 주택 청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발언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후보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1차 컷오프 됐던 박진 의원이 오늘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는 거죠? 네, 박진 의원은 오늘 오후 종로구 한 식당에서 윤 전 총장과 만나서 1시간 20분 동안 그 점심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윤 후보와 오찬을 하면서 여러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다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같이 하겠다고 생각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고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 대한민국을 희망 있는 대한민국을 열어달라 이러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국민적 요구를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그 뚝심과 소질을 자질을 갖춘 후보가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주민 제목, 저보고 정리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2차 컷오프 일주일 앞으로 4강 쟁탈전 치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9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법원이 대북 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대북 전단을 살포해서 통일부로부터 법인 허가를 취소당했는데요. 당시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도 전단 살포는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며 통일부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선고 결과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반헌법적 판결을 규탄한다며 항소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과 이른바 50억 클럽설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와의 인터뷰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 실장. 네. 국정감사구나. 내일 좀 나눠서 취재합시다. 네.